2003년 5월 부산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자리 잡은 1200평짜리 대저택. 부산 최대 사립대학과 그 부속병원을 거느린 태성가 이사장의 며느리 29살 윤세령이 결혼 7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가출 신고를 했고 사건은 그대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윤세령이 사라진 바로 그날부터 저택 안에서 기이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우뚝 선 높이 7m, 길이 20m의 거대한 영국식 유리온실. 시어머니 박미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그 온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합 한 송이를 꺾어 늘 같은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고 돌아왔죠. 동네 사람들은 그 온실을 달맞이 백합관이라 부르며 안주인의 우아한 취미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22년을 그 집에서 일한 가정부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화장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진주한 알을 숨겨둔 채 매일 밤 그 백합을 바라보며 홀로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3년 7월 시속 150km의 태풍이 부산을 집어삼킨 새벽 3시, 쿠웅하는 굉음과 함께 그 백합 온실의 바닥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가는 검은 구멍 가장자리에서 박미자는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세령아, 미안하다. 박미자는 도대체 무엇을 매일 밤 사죄하고 있었을까요? 1년 내내 새하얗게 피어있던 그 백합 아래 1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정부의 화장대 속 작은 진주한 알은 그날 밤에 어떤 진실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3년 7월 8일 새벽 부산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이 마지막 발톱을 휘둘렀습니다. 밤새 시속 150km의 강풍이 송정 앞바다를 뒤집어 놓았죠. 해안가 횟집들의 간판이 종이장처럼 찢겨 날아갔고 빗줄기는 굵은 못이 되어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달맞이고개 가장 높은 자리에 1200평짜리 흰 대저택 한 채가 어둠 속에서 비를 막고 있었죠. 태성가 이사장 본가 부산 최대 사립대학과 그 부속병원을 거느린 가문의 심장이었습니다. 저택 정원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영국식 유리 온실이 서 있었죠. 높이 7m, 길이 20m의 위풍당당한 온실이었고 유리벽 너머로는 1년 내내 새하얀 백합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 온실을 달맞이 백합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벽 2시 40분 본체 2층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노부인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태성가 이사장 장만호의 처 박미자 여사였죠. 박미자는 협탁 위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고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 너머로 정원이 어렴풋이 보였죠. 박미자는 빈 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쏟아냈습니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어쩌면 좋아. 오늘 밤에도 잠 한숨 못 자겠구나. 박미자는 옷장에서 검은색 우산을 꺼내 들고 비틀비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 끝에서 22회를 이 집에서 일한 가정부 도복희가 황급히 달려왔죠. 도복희는 박미자의 앞을 막아서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모님, 이 야밤에 어디 가시려고요? 지금 밖에 태풍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박미자는 가정부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며 한층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비키게 우리 백합이 다 쓰러진다고.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나? 도복희는 막아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백합 한 송이만 매만지고 돌아왔을 텐데 오늘 밤은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새벽 3시 12분 박미자가 정원으로 나섰을 때였습니다. 땅 자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죠. 쿠웅 하는 둔탁한 굉음이 빗소리를 찍고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미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서 거대한 유리 온실의 한가운데 바닥이
마치 입을 벌리듯 푹 꺼져내렸죠. 대리석 타일 수십 장이 와르르 무너지며 검은 구멍이 입을 벌렸고 빗물이 폭포처럼 그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박미자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죠. 박미자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무너진 온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세령아. 미안하다. 이 어미가 정말 미안하다. 많이도 늦었지. 뒤따라 나온 도보키가 빗속으로 뛰어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모님, 위험합니다.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발요. 도보키는 박미자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노부인은 무언가에 홀린 듯 발을 떼지 않았죠. 도보키는 떨리는 손으로 잠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겨우 통화 버튼을 누른 도보키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죠. 여보세요, 119죠? 여기 달맞이곡의 태성 이사장님 댁인데요. 정원이 무너졌어요. 통째로 꺼졌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비를 다 맞고 거기 그대로 서 계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새벽 4시 사이렌 소리가 빗속을 가르며 달맞이 고개를 올라왔습니다. 소방차 2대와 구조대 차량 1대가 저택 앞마당에 멈춰섰죠. 구조대원들이 정원 안쪽으로 진입하자 손전등 불빛이 무너진 온실 바닥에 거대한 구멍을 비쳤습니다. 깊이 약 3m, 폭은 4m가 넘는 큰 구멍이었습니다. 박미자가 그 구멍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두 손을 모은 채 박미자는 끊어질 듯 가느다란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쉬어라, 응? 10년이나 어두운 데서 얼마나 답답했어. 이 어미를 욕해도 된다. 구조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전등으로 구멍 안쪽을 비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들어간 순간 구조대장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죠. 구멍 바닥, 진흙과 빗물에 반쯤 잠긴 그곳에서 무언가 하얗고 둥근 것이 빛을 바다번들거렸습니다. 사람의 두개골이었죠. 오랜 세월에 누렇게 변색된 백골이 텅 빈 눈구멍으로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백골의 한쪽 손목뼈에는 가느다란 은빛 팔찌 한 줄이 걸려 있었고 그 옆 진흙 위에는 자개로 만든 작은 손거울 하나가 비를 맞으며 반짝이고 있었죠. 구조대장이 황급히 무전기를 들어 본부를 호출했습니다. 본부 응답하라. 단순 집안 치마가 아니다. 시신이다. 백골한 구매장 상태로 발견. 강력반 즉시 호출 바란다. 도보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22해를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정원에 그런 것이 묻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도보키의 시선이 무릎 꿇은 박미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박미자는 백골을 향해 손을 뻗으며 작게 웃고 있었죠. 도보키의 등줄기로 차가운 소름이 끼쳐 올라왔습니다. 도보키는 자기도 모르게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둔 그것을 떠올렸죠. 22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작고 둥근 진주한 알. 그날 밤 거실 카펫 밑에서 주워 평생을 숨겨온 그 한 알이었습니다. 도보키의 입에서 가느다란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하느님 부처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제가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나? 새벽 5시 40분 부산지방경찰청 강력 1팀 차량이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40대 후반의 여자 형사가 빗속을 가르며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죠. 서동주 경위, 부산청에서 가장 차분하다는 평을 듣는 강력 반장이었습니다. 뒤따라온 한지웅 경사가 우산을 펴들려다 선배가 거절하자 자기도 그냥 비를 맞기로 했죠. 한지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동주 옆에 바짝 붙어 말을 걸었습니다. 팀장님, 우산이라도 쓰시지요. 이러다 또 감기 도지십니다. 지난번에도 일주일은 고생하셨잖습니까? 서동주는 정면을 응시한 채 짧게 받았죠. 지웅아,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 감식반 도착 시간 확인하고 국과수 법의관도 지금 바로 호출해줘. 서동주는 폴리스라인 안쪽으로 들어가 무너진 온실의 가장자리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전등으로 안쪽을 비추는 그녀의 눈매가
미세하게 떨렸죠. 호출을 마치고 돌아온 한지웅이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안색이 좀 안 좋으십니다. 혹시 이 현장 지피는 데가 있으십니까? 표정이 평소랑 많이 다르신데요. 서동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턱끝을 타고 떨어졌죠. 이윽고 서동주가 천천히 입을 열며 한지웅을 돌아봤습니다. 지웅아, 부산청 자료실 5번 캐비닛 가장 아래 칸에 2003년 5월 윤세령 실종 사건 파일이 있을 거다. 박스째 가져와. 지금 당장. 내가 신참 때 처음 받은 신고가 그 사건이었어. 이 집 시어머니가 직접 와서 며느리가 가출했다고 신고하셨지. 단순 가출로 종결됐고. 한지웅이 침을 꼴깍 삼키며 백골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설마 팀장님, 저 안에 있는 백골이 그 며느리라는 말씀입니까? 10년을 이 정원 밑에 묻혀 있었다는 겁니까? 서동주는 대답 대신 백골을 한 번 더 내려다보며 한지웅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죠. 신원 확인부터 하자. 그리고 이 집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본체 거실에 모이게 해. 외출 절대 금지다, 알았지? 오전 7시 국과수 법의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감식 반원들이 임시 천막을 온실 위에 쳤고 함몰된 구멍 아래로 사다리가 내려졌죠. 법의관이 무전기에 대고 차분한 목소리로 1차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여성 성인, 추정 신장 163에서 165cm, 매장 추정 기간 10년 안팎, 단단한 둔기에 의한 일격, 즉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부 위치에서 임신 초기로 추정되는 미세한 태아 골격 흔적도 함께 확인됩니다. 뒤편에서 한지웅 경사가 비닐장갑을 끼고 자개 손거울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거울을 빛에 비춰보다가 작게 탄성을 내뱉었죠. 팀장님, 이거 보십시오. 거울 뒷면 자개 무늬 한가운데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 정성스럽게 새긴 것 같습니다. 서동주가 거울을 받아들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거울 뒷면 자개 무늬 한가운데 작고 정성스러운 한자가 새겨져 있었죠. 윤세령. 서동주의 호흡이 잠시 멈췄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처음 받았던 실종 신고의 그 이름이었죠. 서동주는 손거울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한지웅에게 천천히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 경사, 이건 임자가 있는 물건이다. 윤세령, 2003년 5월 12일에 실종 신고된 그 사람이야. 자수성가한 가문의 며느리가 결혼 7년 만에 자기 시댁 정원에서 백골로 나타났다. 이게 단순 가출이었을 리가 없잖아. 한지웅은 받아든 손거울을 증거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봉투 위로 빗물이 떨어져 또르르 굴렀죠. 한지웅이 봉투를 가슴 안쪽에 넣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이거 10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이제 와서 다 밝힐 수 있겠습니까? 증거도 시간도 다 날아갔을 텐데요. 서동주는 무너진 온실 너머 본체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사람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있었죠. 서동주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한지웅에게 말했습니다. 지웅아, 10년이 지났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묻혀있던 게 오늘 새벽에 제 발로 걸어 나왔잖아. 우리는 받아 적기만 하면 돼. 그게 우리 일이야. 오전 9시 본체 거실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장만호 이사장은 흰 셔츠 위에 카디건을 걸친 차림이었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등이 곱고 어깨가 떡 벌어진, 한눈에 보아도 보통이 아닌 노인이었습니다. 옆자리에는 그의 아들 장태준 병원장이 핏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죠. 박미자 여사는 거실 한쪽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새 위스키 잔을 손에 든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잠옷이 그대로였죠. 도복희는 부엌 입구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서동주 경위가 거실로 들어서며 손에 든 증거 봉투를 살짝 들어보였죠. 장만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동주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도 두려움도 슬픔도 아니었죠.
오랜 세월을 견뎌온 자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10년을 기다려온 손님이 드디어 도착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서동주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정중하게 신분을 밝혔습니다. 태성가 이사장 장만호 선생님 되십니까? 부산청 강력 1팀 서동주 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 정원 온실 한몰 지점에서 백골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부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장태준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며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경위님,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 연세가 많으십니다. 새벽부터 큰 충격을 받으셨고요. 변호사도 곧 도착할 겁니다.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서동주는 장태준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자개 손거울이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봉투가 대리석 테이블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죠. 서동주는 봉투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장만호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손거울 알아보시겠습니까? 자개 뒷면에 며느님 성함이 한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무너진 온실 바닥 백골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장만호의 시선이 봉투 위에 천천히 머물렀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 박미자의 위스키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크리스털 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미자가 깨진 잔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작게 웃음을 터뜨렸죠. 박미자의 웃음이 흐느낌으로 바뀌며 거실 안에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세령아, 세령이가 왔구나. 태준아 봐라. 세령이 왔다. 이 어미가 많이도 기다렸다. 많이도 기다렸어. 장태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어머니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은 정말 아닙니다. 제발요. 장만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개 손거울이 든 봉투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죠. 장만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래도 걸렸군. 10년이라 사람 사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상하게 그 10년은 너무 길더이다. 매일이 어제 같았소. 서동주가 천천히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처음 펼쳤던 그 페이지, 2003년 5월 12일 윤세령 실종신고 접수라고 적힌 누런 종이가 오늘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죠. 서동주가 수첩에 펜을 가져다 대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사장님,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뵙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때는 며느님이 가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며느님이 왜 정원 온실 바닥에 묻혀 계셨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시지요. 장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눈을 감았을 뿐이었죠. 창밖의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끝자락이 부산만으로 빠져나가는 중이었죠. 하지만 달맞이곡의 저택안에서는 10년을 기다려온 또 다른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 1팀 사무실, 그날 오후 2시, 서동주 경위는 자료실에서 들고 온 낡은 종이 박스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굵은 매직으로 2003-5 윤세령이라고 적혀 있었죠. 테이프는 누렇게 변색돼 손만 대도 부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서동주가 박스 뚜껑을 열자 묵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 올라왔죠. 뒤에 서 있던 한지웅 경사가 코를 살짝 찡그리며 박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팀장님, 이게 10년 전 사건 기록 전부입니까? 분량이 생각보다 적은데요. 일반 가출 사건 수준이네요. 서동주는 박스에서 누런 보고서 한 묶음을 꺼내 책상 위에 펼치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출로 종결됐으니까 이 정도지. 실종신고 접수보고서, 호텔 일정 확인서, 가족 진술서, 그게 다야. 부검도 없고 현장 감식도 없고. 서동주는 보고서 첫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2003년 5월 12일자로 접수된 신고서의 잉크 자국이 형광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떠올랐죠. 신고자 란에는
박미자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동주는 그 이름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한지웅에게 말을 이어갔죠. 10년 전 그날 시어머니 박미자 여사가 직접 본청까지 찾아왔어.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말이지. 그러면서 며느리가 평소에도 우울증이 심했다. 결혼 생활을 못 견뎌 했다. 가출이 분명하다. 가족 망신이니 조용히 처리해 달라. 이렇게 진술하셨지. 한지웅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진술서 마지막 장에 박미자의 가느다란 서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한지웅이 미간을 좁히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팀장님, 그날 밤 윤세령 씨 마지막 행적이 부산 호텔 자선 만찬으로 되어 있네요. 결혼 7주년 기념 부부 동반 행사 오후 7시 입장, 오후 9시 40분경에 혼자 호텔을 나간 걸로 호텔 직원 진술이 잡혀 있습니다. 서동주가 의자를 끌어당겨 책상 앞에 앉으며 한지웅의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볼펜으로 진술서 한 줄을 천천히 짚어갔죠. 호텔 도어맨의 진술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동주는 그 진술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누군가와 통화하시다가 안색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행사장 안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으시고 곧장 정문으로 나가셔서 대개 운전기사 차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한지웅이 책상 옆에 선 채로 그 다음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당시 태성과 운전기사의 진술이 단 3줄로 끝나 있었죠. 한지웅은 그 짧은 진술서를 들어 서동주에게 보여줬습니다. 팀장님, 운전기사 진술이 너무 부실합니다. 사모님을 호텔에서 본가 정문까지 모셔다 드렸다. 그 후로는 본가 내부 일은 모른다. 본인은 그날 일찍 퇴근했다. 이게 끝입니다. 차량 운행 일지도 첨부가 안 됐고요. 서동주가 진술서 하단의 이름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오만석, 태성가 30년차 정원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표기돼 있었죠. 서동주는 한지웅에게 그 이름을 들어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부터 다시 부르자 30년을 한 집에서 일한 사람이 사모님 마지막 모습을 봤다는데 진술이 3줄이라는 게 말이 되나. 누가 봐도 입을 닫은 거지. 10년이 지났으니까 이번엔 다르게 풀릴 거다. 한지웅이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으로 돌아가 자기 자리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만석에 대한 신원 조회 화면이 모니터에 떴죠. 한지웅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짧게 휘파람을 불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팀장님, 오만석 씨 작년 가을에 췌장암 진단받았네요. 부산대학교병원이 아니라 태성대학교병원에서 수술받았고요. 수술비가 1억 2천만 원 들어갔는데 본인 명의 통장에서는 단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서동주가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기대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동주가 모니터를 향해 짧게 손짓하며 한지웅에게 물었죠. 누가 대신 냈는지 추적 가능하지? 입금 계좌 역추적해봐. 그리고 오만석 씨 오늘 저녁에 정중하게 모시고 와. 영장 들고 가는 거 아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인 조사다, 알았지? 한지웅이 마우스로 화면을 분주하게 클릭하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윤세령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을 조회한 화면이었죠. 한지웅이 의자에서 몸을 살짝 일으키며 서동주를 불렀습니다. 팀장님, 이거 좀 보십시오. 10년 전 통신사 기록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2003년 5월 12일 오후 9시 40분 윤세령 씨 휴대전화 신호가 부산 호텔 기지국에서 잡혔고요. 그 직후 오후 10시 15분에는 영도 복내동 기지국으로 신호가 이동했습니다. 서동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지웅의 모니터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위로 빨간 점 3개가 부산 지도 위에 표시돼 있었죠. 부산 호텔, 영도 복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운대 달맞이고개. 서동주가 손가락으로 그 점들을 차례로 짚어갔습니다. 부산 호텔에서 나간 사람이 왜 영도로 갔지? 복내동이면 옛날 어부들 살던 동네잖아. 본인 친정 쪽도 가쪽이고 그러고 나서 오후 11시 20분에 달맞이고개 본가 기지국에서 마지막 신호. 그 다음은 신호 끊김.
한지웅이 모니터 화면을 확대하며 빨간 점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정황상 호텔에서 어떤 전화를 받고 영도로 먼저 갔다가 거기서 본가로 들어간 거네요. 본가에 들어간 후로는 휴대전화가 다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서동주는 모니터에서 천천히 물러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부산 시내는 오후 햇살에 천천히 마르고 있었죠. 서동주는 창문에 한 손을 짚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본가에서 죽었어. 본가에서 신호가 끊겼고 본가 정원에서 백골이 나왔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가 없잖아. 그날 밤 그 집에 누가 있었는지부터 다시 짚어야지. 오후 5시 40분 강력 1팀 조사실 1호실. 오만석이 한지웅 경사를 따라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깡마른 체구의 어깨가 굽은 노인이었죠. 수술 후유증인지 얼굴색이 누렇게 떠 있었고 손등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점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만석은 의자에 앉기 전에 두 손으로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죠. 서동주가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만석 선생님, 늦은 시간에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에 태성 이사장님 댁 정원 온실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10년 전에 실종 신고된 며느님 윤세령 씨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날 마지막으로 사모님을 차에 모신 분이 선생님이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만석이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무릎 위 모자를 천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조사실의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죠. 오만석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저는 10년 전 진술서에 적어드린 그대로입니다. 사모님을 호텔에서 본가까지 모셔다 드렸고요. 그 후에는 어르신께서 그만 들어가 쉬라고 하셔서 정원사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전말입니다. 서동주는 책상 위에 통신사 복원 기록을 천천히 펼쳐놓았습니다. 빨간 점이 찍힌 지도 위에 영도 복내동이 또렷이 표시돼 있었죠. 서동주는 그 지점을 손끝으로 가볍게 짚으며 오만석을 응시했습니다. 오만석 선생님, 그런데 사모님 휴대전화 신호가 그날 밤 영도 복내동에서 잡혔습니다. 호텔에서 본가로 직행하셨다고 하기에는 동선이 맞지 않습니다. 영도에 들렀다 가신 것 같은데 혹시 가쪽으로 모셔다 드린 기억은 없으십니까? 오만석의 손끝이 모자 챙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깡마른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게 솟아올랐죠.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형사님, 10년이 넘은 일이라 사실 그날 밤 정확히 어디를 들렀는지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본가로 모셨다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댁에서 30년을 일했는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동주는 더 이상 영도 이야기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에서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천천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태성대학교 병원 수술비 내역서 사본이었습니다. 서동주는 그 서류를 오만석 쪽으로 살짝 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만석 선생님, 작년 가을에 큰 수술 받으셨더라고요. 췌장 쪽으로요.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갔는데 본인 통장에서는 나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누가 대신 내주셨는지 여쭤도 될까요? 오만석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그는 서류 위로 시선을 두지 못하고 천장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봤죠. 오만석의 목소리가 잠긴 듯 거칠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어르신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제가 그 댁에서 평생을 일한 사람인데 늙어서 큰 병이 났으니 마지막으로 챙겨주신 거지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형사님께서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서동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걷었습니다. 오만석을 더 몰아붙이지 않고 의자에서 가볍게 몸을 일으켰죠. 서동주는 조사실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만석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자다가라도 그날 밤 일이 더 떠오르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딘가에 묻어두셨던 게 있다면 이제는 꺼내셔도 괜찮은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모자를 다시 머리에 썼습니다. 그는 서동주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한지웅의 안내를 받아 조사실을 나갔죠. 문이 닫히기 직전 오만석은 어깨너머로 잠깐 멈춰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오만석이 떠난 후 한지웅이 다시 조사실로 들어와 서동주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동주는 책상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이윽고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웅아, 저 양반 입은 오늘은 안 열려. 죽기 전에 어떻게든 가족한테 한 푼이라도 더 남기고 가려는 사람이야. 입을 여는 순간 자기 가족이 받은 1억 2천이 도로 토해내야 할 돈이 되니까. 한지웅이 의자를 끌어당겨 앞으로 살짝 다가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정원사 입이 안 열리면 사실 10년 전 동선을 채울 사람이 마땅치 않은데요. 본가 식구들은 다 한 통 속일 가능성이 높고요. 서동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책상 옆에 세워둔 종이박스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세령의 친정 가족관계가 정리된 10년 전 메모였죠. 서동주는 그 수첩을 한지웅에게 건네며 한 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영도 복례동 박칠복 79세 윤세령 씨 외삼촌, 본인 친정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날 밤 윤세령 씨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곳이 바로 이 외삼촌 집 근처야. 내일 새벽 일찍 영도로 간다. 한지웅이 수첩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칠복이라는 이름 옆에 폐암 말기, 영도 복례동 거주라는 글씨가 작게 적혀 있었죠. 한지웅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차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10년 전 그날 윤세령 씨가 왜 영도로 먼저 갔는지부터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외삼촌일 가능성이 높네요. 서동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부산 시내 위로 노을이 짙게 깔리고 있었죠. 붉은 햇살이 책상 위 종이박스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동주는 노을 너머 멀리 보이는 영도의 윤곽을 가만히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윤세령 씨, 그날 밤 호텔에서 무슨 전화를 받고 영도로 달려간 겁니까? 거기서 외삼촌한테 무슨 부탁을 하고 본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 1시간 동안 당신은 도대체 무얼 지키고 싶었던 거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문 너머로 바닷바람이 길게 불어올 뿐이었죠.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10년 동안 묻혀있던 또 다른 진실이 영도의 낡은 어부집 마루 밑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9일 새벽 5시 부산 영도 복례동 골목길, 서동주 경위와 한지웅 경사가 탄 차량이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찢긴 비닐 천막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비릿한 갯내가 짙어졌습니다. 50년은 좋게 됐을 법한 낡은 슬레이트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서동주가 골목 끝에 있는 한 채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녹슨 철문 위에는 박씨어선이라고 손으로 쓴 작은 나무 명패가 빗둘게 걸려 있었죠. 한지웅이 손에 든 수첩을 펼쳐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하고는 서동주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 여기 맞습니다. 박칠복 어르신 자택이고요. 동거 가족으로 손잡벌되는 남자아이 한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름이 윤바다 만 10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서동주가 의아한 얼굴로 한지웅의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칠복은 평생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이었죠.
그런 사람이 손자뻘 아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서동주는 수첩에서 시선을 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독신 노인이 10살짜리 손자랑 같이 살고 있는 게 좀 이상하네. 호적 관계도 따로 없고 후견인 신고만 돼 있다. 10년 전 윤세령 씨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이 여기인데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는지부터 풀어야겠어. 서동주가 철문을 두드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철문이 안에서 먼저 열렸죠. 문틈 사이로 새카만 눈동자 2개가 빼꼼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키가 작은 남자아이였죠. 아이는 낯선 어른 2명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조용히 문을 더 열어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동주가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녕, 네가 윤바다 학생이지. 이른 아침에 미안하다. 할아버지 좀 뵈러 왔는데 안에 계실까? 바다는 대답 대신 작은 손가락으로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마루 끝에 깔린 누런 요 위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죠. 박칠복이었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 특유의 그 검고 야윈 얼굴이 새벽 어스름 속에서도 또렷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칠복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거친 숨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누구 이 시간에 동주? 아이가 형사 동주가 10년 만에 우리 집에 오네. 마이도 늦었다. 사람아. 서동주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박칠복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묘하게 떨리게 했죠. 서동주는 신발을 벗고 마룻장을 조심스럽게 디뎌 박칠복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칠복이 마른 기침을 길게 하더니 누운 채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박칠복은 서동주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령이가 그러더라. 10년 전에 부산에 자기 신고 받아준 여자 형사가 한 명 있다고. 좋은 사람 같다고. 그라이 내 그 이름 안 잊어먹었다. 동주, 그래 그 이름이 맞다 아이가. 서동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그 신고 접수 장면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죠. 윤세령은 죽기 직전 그녀의 이름을 외삼촌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서동주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박칠복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10년 전 그날 밤 세령 씨가 이 집에 왔었지요. 호텔에서 어떤 전화를 받고 곧장 영도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갔는지 이제는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칠복은 천천히 손을 들어 마루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뼈만 남은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죠. 손가락이 향한 곳은 마룻장 끝, 오래된 신발장 옆이었습니다. 박칠복은 거친 호흡 사이로 가느다란 목소리를 짜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야 할배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들춰보라 않겠나. 저짝 마룻장 2번째 칸, 못 박힌데 그 밑에 세령이가 두고 간 게 있다. 형사님한테 좀 보여드리라, 응? 바다가 작은 손으로 마룻장을 가리키며 서동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2번째 마룻장 끝에 손가락을 걸었죠. 마루 끝부분이 살짝 들리며 좁고 어두운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지웅이 얼른 손전등을 비춰 안쪽을 살폈죠. 손전등 빛 속에 한약방에서 쓰는 두꺼운 한지로 정성스럽게 싼 사각형 꾸러미 하나가 보였습니다. 서동주가 비닐장갑을 끼고 그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꺼냈죠. 한지가 10년의 세월 동안 누렇게 변색돼 있었지만 매듭은 단단히 묶인 그대로였습니다. 서동주는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 안쪽을 펼쳤습니다. 낡은 갈색 노트 한 권과 그 사이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죠. 노트 표지에는 손글씨로 분만실 기록 사본 2002-200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동주가 노트 첫 장을 천천히 넘기자 작고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드러났습니다. 날짜와 산모 이름, 신생아 성별, 그리고 마지막 칸에 사산 또는 인계라는
두 글자가 번갈아 적혀 있었죠. 서동주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지웅에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서동주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경사, 이거 일반 분만실 기록이 아니야. 사산으로 처리된 신생아 옆에 별표가 찍혀 있고 그 옆에는 입금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가 적혀 있어. 한 건당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게 진짜 사산이었으면 돈이 적힐 이유가 없잖아. 한지웅이 노트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비슷한 기록이 수십 건이 넘게 이어져 있었죠. 한지웅의 안색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지웅이 노트를 다시 서동주에게 돌려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신생아 거래 장부 같습니다. 미혼모나 저소득층 산모한테서 받은 아이를 사산으로 위장해서 부유층에 팔아넘긴 거예요. 태성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조직적으로 굴러간 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세령 씨가 왜 친정 외삼촌 집 마루 밑에 이걸 숨겨뒀는지 답이 나옵니다. 폭로용 증거였던 거죠. 서동주는 노트를 옆에 내려놓고 함께 끼워져 있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빛이 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이었죠. 사진 속에는 윤세령이 갓 태어난 듯한 신생아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 분만실로 보이는 배경이었지만 윤세령의 옷은 간호사복이 아닌 평상복이었죠. 서동주는 사진을 천천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 작고 정갈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야, 너는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2003년 5월 12일, 세령 이모가. 서동주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조용히 서 있는 바다를 천천히 돌아봤죠. 10살 남자아이는 사진 속 자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동주는 사진을 바다에게 건네지는 않고 박칠복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가 세령 씨가 이 집에 데려온 아이입니까? 10년 전 그날 밤에요. 박칠복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얇은 이불 위로 갈비뼈가 도드라졌죠. 박칠복이 거친 숨소리 사이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칠복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세령이가 갓난쟁이를 품에 안고 들어왔다. 비를 쫄딱 맞고 옷도 다 젖어서 그래도 그 아이만은 자기 외투로 꽁꽁 싸매가 들어왔다. 아이가 그러면서 내한테 그러더라. 외삼촌예, 이 아이 친엄마가 출산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친아빠는 처음부터 없는 아이고에. 박칠복이 다시 마른 기침을 길게 했습니다. 서동주는 노인의 어깨를 천천히 받쳐주며 다음 말을 기다렸죠. 박칠복은 가쁜 숨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사산아로 처리해서 어디 부잣집에 1억 넘게 받고 팔려갈 운명이었답니다. 자기가 그 서류에 서명만 안 하고 빼돌렸다. 그래서 이 아이는 호적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이다. 외삼촌의 부탁입니다. 이 아이를 좀 키워주이소. 이름은 바다락 하면 됩니다. 자기가 죽으면 매달 양육비를 붙여줄 사람이 따로 있다. 한지웅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수첩을 펴들고 박칠복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물었죠. 어르신, 매달 양육비를 붙여줄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끊기고 돈이 들어왔습니까? 박칠복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죠. 박칠복이 천장을 향해 시선을 두며 짧게 답했습니다. 세령이 친오빠 윤재호 그놈이다. 의사 양반 매달 빠짐없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100만 원, 작년부터는 200만 원 한 번도 안 끊겼다. 그라이 내가 그놈한테 늘 의심이 들었다 앙카나. 동생이 그래 죽은 게 분명한데 양육비를 와 이렇게 꼬박꼬박 붙이겠노? 서동주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윤세령의 친오빠 윤재호. 태성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부원장.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핏줄이자 동시에 사건의 카르텔 내부에 있던 유일한 의료진이었죠.
서동주가 노트와 사진을 다시 한지로 정성스럽게 싸며 박칠복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노트와 사진 잠시 저희가 가지고 가서 분석하겠습니다. 어르신 진술도 정식 조서로 받아야 할 텐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시지요. 저희가 의사 한 분 모셔다가 침대 옆에서 받겠습니다. 박칠복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손을 들어 바다 쪽을 가리켰죠. 박칠복의 목소리가 거친 숨에 자꾸 끊겼습니다. 내 삼아 곧 갈 사람이라 조서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래도 한 가지만 부탁한다. 형사님, 우리 바다 저 아이만 좀 부탁드린다. 안카나 내가 가고 나면 저 아이가 보육원으로 갈 판인데 세령이가 목숨 걸고 살린 아이다. 안 그러나? 바다는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작은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는 듯한 얼굴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서동주는 바다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박칠복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동주가 박칠복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는 제가 책임지고 좋은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세령 씨가 지킨 아이니까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10년 동안 키워주신 그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서 세령 씨한테 가는 길에 들고 가겠습니다. 박칠복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쁘게 들썩이던 가슴이 조금씩 잦아들었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지웅이 조심스럽게 박칠복의 손목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박칠복은 잠이 들었지만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한지웅이 휴대전화를 들고 마루 밖으로 나가 구급차를 호출했습니다. 서동주는 노트와 사진을 가슴 안쪽 깊숙이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루를 내려서기 전 그녀는 바다 앞에 한 번 더 무릎을 굽혔죠. 서동주가 바다의 작은 어깨에 손을 살며시 얹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바다야, 이모가 너를 살리려고 10년 전에 정말 큰 결심을 했단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너를 진짜 손자처럼 키워주셨고, 그러니까 너는 두 사람한테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아이야. 그 사실 꼭 기억해 줄래? 바다는 작은 입을 꼭 다물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윽고 아이가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라고 해도 돼요. 서동주는 그 한마디에 잠시 호흡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어 주었죠. 서동주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 입구에서부터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동주와 한지웅은 박칠복의 이송을 지켜본 뒤 차에 올라타 천천히 영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복내동 골목길을 바라보며 한지웅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이제 윤재호 부원장도 정조준 들어가야겠습니다. 10년 동안 동생 양육비를 붙인 것까지는 형제애로 봐줄 수 있어도 그 노트에 적힌 거래는 본인 손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친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람입니다. 서동주는 정면을 응시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슴 안쪽 한지 꾸러미를 가만히 누르고 있었죠. 서동주가 낮은 목소리로 한지웅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경사, 부산청 돌아가는 대로 윤재호 부원장 소환장 준비해. 그리고 이 노트에 적힌 산모 이름들 중에 지금 추적 가능한 사람들. 우선 추려봐. 그 여자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살아있을 거다. 10년 전에 윤세령 씨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이제 그 입을 통해 들어봐야지. 차창 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길게 펼쳐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햇살이 부드럽게 부서지고 있었죠. 영도 복내동의 낡은 마룻장 밑에서 10년을 잠들어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빗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첫 페이지에는 윤세령이 목숨을 걸고 지킨 한 아이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바다. 세령 이모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영도 박칠복의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오전 10시 서동주 경위의 책상 위에는 어제 가져온 갈색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지웅 경사는 그 옆에서 두꺼운 명단을 한 장씩 넘기며 모니터에 이름을 입력하고 있었죠. 분만실 기록에 등장하는 산모는 총 47명, 그중 사산으로 처리된 신생아는 23명이었습니다. 한지웅이 노트 한 줄을 손끝으로 짚으며 서동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이 중에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추적 가능한 산모가 5명입니다. 나머지는 연락 두절이거나 사망이고요. 살아있는 5명 중 2명은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 기록이 있고 3명만 정말로 살아있습니다. 가중 김선미라는 분이 가장 최근까지 부산에 거주한 걸로 확인됩니다. 서동주가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둔 부산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갔죠. 김선미의 마지막 주소는 사상구 모라동의 작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서동주가 한지웅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경사, 김선미 씨한테 미리 연락하지 말고 바로 가자. 10년 전에 한번 입을 닫은 사람들은 미리 알리면 또 닫혀. 그리고 우리는 김선미 씨를 추궁하러 가는 게 아니다. 들으러 가는 거야. 그 부분 잊지 마. 오후 2시 사상구 모라동의 한 임대 아파트 7층. 낡은 철문에 도색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서동주가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동안 안에서 아무 기척이 없었죠. 이윽고 문틈 안쪽에서 경계심 어린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은 체인이 걸린 채 손가락 한마디 정도만 열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의 한쪽 눈이 빼꼼히 내다보고 있었죠. 누구세요? 저 누구 만날 사람 없는데요. 일 없으면 그냥 가주세요. 서동주가 신분증을 천천히 들어보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신분증을 문틈에 바짝 갖다 대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며 김선미의 시선에 맞춰졌죠. 부산청 강력 1팀 서동주 경위입니다. 김선미 씨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10년 전 일로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추궁하러 온 게 아니라 들으러 왔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선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체인을 풀었습니다. 문 안쪽으로 들어선 서동주는 좁은 거실에 다닥다닥 쌓인 빨래, 더미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살림살이를 한눈에 봤죠. 거실 한쪽 작은 책상 위에는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 서동주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컵에는 따르지 않고 빈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죠. 김선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령 선생님 얘기로 오신 거 맞지요? 어제 텔레비전에서 그 댁 정원 무너졌다는 뉴스 나오는 거 봤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날이 올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안 놀랐어요. 무슨 말이 듣고 싶으세요? 형사님. 서동주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김선미의 눈을 천천히 마주봤습니다. 그녀는 압박하지 않고 그저 들을 준비가 됐다는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었죠. 서동주가 부드럽게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김선미 씨한테 윤세령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한 가지만 들려주세요. 그 다음 이야기는 김선미 씨가 들려주고 싶은 만큼만 들려주시면 됩니다. 김선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 액자 속 아이를 한번 돌아보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죠. 김선미의 목소리에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묻어나왔습니다. 세령 선생님은요, 형사님, 저한테는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미혼모로 그 병원에 들어갔을 때 다들 저를 짐승 보듯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요,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선미 씨, 이 아이는 선미 씨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아이도 사람이고 선미 씨도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가 10년이 지나도 잊히지가 않아요. 서동주는 말을 끊지 않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웅은 옆에서 수첩을 꺼내려다가 서동주가 눈짓으로 말려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죠. 김선미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선미의 두 눈에 눈물이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형사님, 그 천사 같던 선생님이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막 우셨어요. 출산 일주일 전이었어요. 선미 씨, 이 병원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산모분들 모르게요. 사산이라고 거짓말하고 아이를 빼돌리는 일이 있어요. 선미 씨한테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막을게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게요. 그러시면서 어린애처럼 우셨어요. 서동주는 그 자리에서 잠시 호흡을 멈췄습니다. 윤세령은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직장이자 시댁의 가장 깊은 어둠을 알면서도 한 명 한 명의 산모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서동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김선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선미 씨, 그러면 출산하시던 날 윤세령 씨가 옆에 계셨습니까? 혹시 아이는, 따님은 그날 어떻게 됐는지 여쭤도 될까요? 김선미가 책상 위 액자 속 아이를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고 슬픈 미소가 떠올랐죠. 김선미가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살아있어요. 형사님, 지금 10살이고 부산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세령 선생님이 출산실까지 따라 들어오셔서 다른 간호사들 다 내보내고 직접 받아주셨거든요. 그날 밤에 다른 의사가 와서 사산 처리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막아주셨어요. 제 아이는 선생님이 살린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매년 그날만 되면 영도 쪽을 보고 절을 합니다. 한지웅이 옆에서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슬며시 주먹 쥐었죠. 한지웅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지요? 시댁이 다 한패였을 텐데. 김선미는 한지웅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서동주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단단함이 실리기 시작했죠. 김선미가 책상 옆 서랍을 천천히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사님, 사실은요, 그날 출산 직후에 선생님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맡기셨어요.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부산일보 남기철 기자라는 분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10년 동안 못 전했어요. 무서워서요. 우리 아이 잃을까봐, 저까지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그냥 서랍에 넣어두기만 했어요. 서동주가 자세를 살짝 고추 세웠습니다. 그녀는 김선미의 손끝이 향하는 곳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죠. 김선미가 서랍 가장 안쪽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윤세령의 정갈한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일보 남기철 기자님께 세령 드림. 서동주는 봉투를 받아들기 전에 김선미에게 한 번 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김선미 씨, 이 봉투 저희가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책임지고 남기철 기자분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미 씨가 10년 동안 이걸 지켜주신 것 윤세령 씨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선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서동주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봉투에서 멀어지는 순간 10년 동안 자기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앉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죠. 김선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 액자를 잠시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김선미가 액자를 보며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편하게 쉬세요. 우리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아있어요. 이거 늦었지만 제가 끝까지 못 전해서 죄송했습니다. 형사님이 대신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오후 5시 부산일보 본사 1층 로비. 서동주와 한지웅이 신문사 안내 데스크 앞에 도착했습니다.
탐사보도부 남기철 기자는 마침 자리에 있었죠. 잠시 후 안내 데스크 쪽으로 40대 남자가 짧은 청바지에 흰 셔츠 차림으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남기철의 얼굴은 동안이었지만 두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서동주가 신분증을 보이자 남기철은 잠시 표정이 굳어졌죠. 남기철이 두 사람을 신문사 한쪽 면담실로 안내하며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위님, 오늘 새벽 뉴스부터 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날만 기다리고 살았어요. 10년 동안요. 그런데 막상 경찰이 진짜로 저를 찾아오니까 다리가 좀 풀리네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주는 남기철 앞에 김선미에게서 받은 갈색 봉투를 천천히 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남기철 기자님께라는 글씨를 본 남기철의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죠. 남기철은 봉투 위로 손을 가져갔다가 다시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남기철이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세령 선배 글씨 맞지요? 10년 전에 저한테 보낸다고 했던 그 자료 끝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도착했네요.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경위님 손에? 서동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김선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김선미를 보호하는 선에서 답을 골랐죠. 서동주는 남기철의 두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한 분이 10년 동안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분 사정은 따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윤세령 씨가 끝까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으셨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 봉투, 본인이 직접 열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남기철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손편지 한 묶음과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나왔죠. 손편지는 윤세령의 정갈한 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편지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기철이 첫 줄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철아, 이 편지를 네가 받았을 때 나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야. 모든 걸 끝냈거나 끝나 있거나. 면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기철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기 시작했죠. 그는 편지를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으며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윤세령은 편지 속에서 태성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생아 거래 카르텔의 구조를 차분하게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산모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어떤 의료진이 가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점에 누가 있는지까지. 편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또렷이 적혀 있었죠. 윤세령은 편지 마지막에 친오빠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남기철이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잠시 호흡을 멈췄습니다. 이 모든 거래의 의료적 정당화를 맡고 있는 사람은 부끄럽지만 내 친오빠 윤재호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10년 가까이 모른 척했고 그래서 나도 공범이다. 이제 그 죗값을 받으러 가려고 한다. 서동주는 편지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만에 천천히 입을 열어 남기철에게 물었죠. 서동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기철 기자님, 10년 전에 왜 윤세령 씨가 직접 기자님을 선택했는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약속한 날 연락이 끊겼을 때 기자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기철은 손등으로 두 눈을 비비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편지 묶음을 가슴 안쪽으로 끌어당기듯 모아들었죠. 남기철이 천천히 입을 열며 자신의 10년을 풀어놓았습니다. 남기철의 목소리에 회한과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세령 선배는 저보다 2학번 위였습니다. 같은 대학 사회복지학과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간호사 시험 봐서 병원에서 사람들을 살릴 거다. 저는 신문기자 시험 봐서 진실을 살릴 거다. 우리 같이 한쪽씩 맡아보자. 그게 마지막으로 같이 한 말이었어요. 그 후로는 가끔 안부만 주고받았는데 10년 전 봄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요. 자료가 있다고요. 서동주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기철은 봉투를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죠. 남기철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선배가 안 나왔어요. 전화도 안 받았고요. 일주일이 지나서 신문에 실종 기사가 한 줄로 나왔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10년 동안 그 사건만 쫓았어요. 가족들 협박도 받았고요. 변호사 통해서 명예훼손 고소도 여러 번 당했고요. 그래도 못 났습니다. 왜냐면요. 형사님, 선배가 마지막 통화에서 그러더라고요. 기철아, 만약에 내가 못 가게 되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해줘. 진실은 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침묵이 깨질 때 나온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서동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봉투 안에 카세트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가리키며 남기철에게 물었죠. 서동주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카세트 테이프 분석은 저희 쪽에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윤세령 씨가 어떤 대화를 직접 녹음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건 10년 전 그대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기자님이 가지고 계셔도 분석은 어렵습니다. 남기철은 카세트 테이프를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서동주에게 건네줬죠. 남기철이 그녀의 손에 테이프를 올려놓으며 짧게 부탁했습니다. 경위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테이프에 뭐가 들어있든 분석이 끝나면 저한테도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저는 기자로서 이 사건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세령 선배가 저한테 맡겨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10년 동안 제가 짊어진 짐이기도 합니다. 서동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카세트 테이프를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 안쪽에 넣으며 남기철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죠. 서동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기철 기자님, 10년 동안 혼자 짊어지신 짐,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윤세령 씨가 남기신 말씀처럼 진실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침묵이 깨질 때 나옵니다. 오늘 김선미 씨가 입을 여셨고 박칠복 어르신이 마루장 밑을 여셨고 기자님이 10년을 버텨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침묵을 깨러가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산일보를 나선 서동주와 한지웅은 차에 올라타며 가만히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손편지와 카세트 테이프, 윤세령이 10년 전 어느 봄밤에 자기 인생을 통째로 걸고 모아놓은 마지막 목소리였죠. 차가 부산 시내로 들어서며 노을 속을 천천히 미끄러져 갔습니다. 한지웅이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이제 윤세령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진짜 그림이 그려지네요. 시댁에서는 며느리였고 동네 산모들한테는 천사 선생님이었고 친오빠한테는 공범이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동주가 차창 밖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슴 안쪽 봉투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죠. 서동주의 목소리에는 묘한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경사, 그게 진짜 사람 아닌가. 어느 한 가지 얼굴만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어. 윤세령 씨는 그 모든 얼굴 사이에서 끝까지 자기 양심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들춰내는 건 그 사람의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빛 쪽으로 가려고 했던 발자국이야. 차창 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붉은 노을에 잠겨갔습니다. 영도의 낡은 마루장 밑에서 시작된 진실이 이제 부산 시내 한복판으로 천천히 흘러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진실의 다음 페이지에는 10년 동안 화장대 비밀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작고 둥근 진주한 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성과 가정부 도복희가 22년 동안 숨겨온 그 한 알이었습니다. 2013년 7월 11일 오전 9시 달맞이곡의 태성가 본체. 새벽에 내린 비로 정원은 다시 한번 진흙천지가 돼 있었습니다. 폴리스라인은 그대로였고
무너진 온실 주변에는 감식반의 임시 천막이 여전히 쳐져 있었죠. 서동주 경위와 한지웅 경사가 본체 현관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가정부 도복희였습니다. 도복희는 사흘 새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죠. 깊게 패인 눈 밑 그늘이 형광등 아래 더욱 짙게 드러났습니다. 서동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도복희 선생님, 잠은 좀 주무셨는지요? 사흘 동안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사장님이나 사모님이 아니라 선생님께 잠깐 따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도복희는 잠시 멈칫하며 두 손을 앞치마 자락에 닦았습니다. 그녀는 본체 안쪽을 한번 흘끔거리더니 두 사람을 부엌 쪽 작은 식모방으로 안내했죠. 식모방은 도복희가 22년 동안 써온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화장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가족사진 한 장과 작은 거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동주는 도복희가 권한 작은 의자에 앉아 부엌 쪽을 한번 살폈죠. 본체 안쪽에서는 박미자 여사가 또 위스키 잔을 든 채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장만호와 장태주는 변호사를 만나러 잠시 외출한 상태였죠. 서동주는 그 정적을 확인하고는 도복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복희 선생님, 10년 전 그날 밤 윤세령 씨가 본가에 들어오신 후에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지요? 1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복희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이윽고 그녀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도복희가 식모방 한쪽 화장대를 한번 흘끔 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이 댁에서 22년을 살았어요.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어요.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사흘 전 그 정원이 무너지던 새벽부터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꾸 화장대가 떠올라요. 저 서랍 안에 든 것 하나 때문에요. 서동주는 도복희의 말에 답하지 않고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도복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에 섰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아래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 손수건으로 여러 겹 쌓인 작은 꾸러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복희는 그 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식모방 작은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죠. 손수건을 한 겹 한 겹 풀어갈수록 그녀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도복희가 마지막 손수건을 풀고는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이거예요. 이거 하나리요. 10년 전, 아니 거의 10년 전 그날 새벽에 거실 카페 밑에서 제가 주웠어요. 본가 식구들 다 잠든 새벽에 청소하다가요. 어디서 굴러왔는지 한참 봤는데요. 사모님이 사주신 진주 귀고리 한쪽이더라고요. 작고 둥근 진주 한 알이 형광등 빛을 받아 가만히 반짝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가장자리가 살짝 누렇게 변색돼 있었지만 여전히 한눈에 알아볼 만한 고급 진주였죠. 서동주가 그 진주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한지웅이 옆에서 가방 안쪽에서 비닐 증거 봉투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도복희는 진주를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책상 위로 굴려 보였죠. 진주는 작은 소리를 내며 책상 위를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도복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사모님이 직접 며느님 결혼 예물로 주신 진주 귀고리 한쪽이거든요. 한 쌍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새벽에 거실 카펫 밑에서 한쪽이 굴러나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며느님은 그날 호텔에 가셨고 본가에는 안 들어오신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진주가 왜 거실 카펫 밑에 있냐 말이에요. 서동주의 두 눈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그녀는 도복희의 진주 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죠. 서동주는 다그치지 않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풀어갔습니다. 도복희 선생님, 그날 새벽에 거실에서 무슨 다른 흔적은 보지 못하셨습니까?
카펫 밑에서 진주한 알이 굴러나올 정도면 그 위에서 뭔가가 떨어졌거나 부딪혔다는 건데요. 다른 자국 같은 건 없으셨는지요? 도보키는 의자에 다시 천천히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10년을 짓눌렀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오기 시작했죠. 도보키는 한참을 숨을 골랐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사님, 사실은요. 그날 새벽에 거실 카펫 한쪽이 살짝 젖어 있었어요. 서재 문 앞에서부터 정원 쪽 출입문까지 한 줄로 길게 핏물 자국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손에 묻으니까 끈적했고 색깔이 검붉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와인을 쏟았나 했어요. 그런데요. 그 자국이 끝나는 자리 카펫 밑에 진주한 알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서 한참을 못 일어났어요. 누가 뭘 끌고 서재에서 정원으로 나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서동주가 옆에 앉은 한지웅에게 짧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한지웅이 비닐 증거 봉투를 펼쳐 책상 가까이 가져왔죠. 서동주는 도보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도보키 선생님, 그날 그 카펫은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이 진주한 알을 왜 차마 신고하지 못하셨는지 그 마음도 같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듣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도보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 10년 묵은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죠. 도보키가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실 카펫이 너무 낡았다고 서재 카펫도 같이 바꾸자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사람들이 와서 거실 카펫이랑 서재 카펫을 통째로 들고 나갔어요. 새 카펫이 그날 저녁에 2장 다 들어왔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데도 입을 못 열었어요. 서동주는 도보키의 말을 끊지 않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한지웅은 옆에서 수첩에 작은 글씨로 한 줄 한 줄을 적어 내려갔죠. 도보키가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큰애가 5살이었어요. 그때 우리 집은 진짜로 끼니가 어려웠거든요. 사모님이 우리 큰애 학비를 대주셨어요. 작은애 결혼할 때도 보태주셨고요. 제가 이 댁에서 받은 은혜가요. 형사님,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만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본 걸 신고하면요. 그 은혜를 발로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서동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도보키의 자책을 더 끌어내지 않고 부드럽게 한 가지만 짚어주었죠. 서동주는 도보키의 두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보키 선생님, 선생님이 받으신 은혜는 사모님 개인의 마음이었지요. 그 마음과 사모님께서 그날 밤에 하신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10년 동안 이 진주한 알을 버리지 못하고 지키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한 사람의 양심을 지키신 거예요. 오늘 그 양심을 꺼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보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작게 흐느꼈죠. 22년을 가둬두었던 한 사람의 무게가 그 작은 식모방 안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동주는 한지웅에게 눈짓으로 진주를 증거 봉투에 담게 했습니다. 한지웅이 비닐장갑을 끼고 진주한 알을 조심스럽게 증거 봉투 안으로 옮겼죠. 봉투 위로 도보키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서동주는 도보키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도보키가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다시 작은 목소리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죠. 도보키가 천천히 본체 안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모님이요. 지난 10년 동안 정원 온실 안에 매일 밤 들어가셨어요. 백합 한 송이를 가만히 만지셨거든요. 처음에는 취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사님, 사모님이 매일 새 백합을 정원사한테 부탁하셨거든요. 백합이 죽기도 전에 새 걸로 갈게 하셨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서동주는 본체 거실 쪽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거실 안쪽에서는 박미자가 위스키 잔을 손에 든 채 정원 쪽 큰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미자의 시선은 무너진 온실의 빈자리에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동주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도복희에게 한 번 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식모방을 나섰죠. 거실로 향하는 걸음마다 10년의 무게가 한 발 한 발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서동주는 박미자의 옆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미자는 서동주가 옆에 앉는 것도 모르는 듯 정원만 응시하고 있었죠. 서동주는 잠시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동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박미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거실 카펫 밑에서 누군가 주워두었던 작은 진주한 알이었어요. 며느님 결혼 예물로 사모님이 직접 사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쌍이었던 그 귀골이 지금도 보석함에 그대로 있으십니까? 박미자의 손이 위스키 잔 위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호박색 술의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박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동주를 바라봤습니다. 박미자의 두 눈에 10년 동안 갇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진주 한쪽이라고요. 형사님, 저는 그 한쪽을 10년을 찾았어요. 거실 어디에서도, 정원 어디에서도, 안방 어디에서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보석함을 열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한쪽 없는 한쪽을 매일 봐야 한다는 게요. 형사님이 그걸 가지고 오셨다는 거지요. 서동주는 가방에서 작은 비닐 증거 봉투를 꺼내 박미자 앞 탁자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 진주가 형광등 빛을 받아 가만히 반짝였죠. 박미자는 그 진주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박미자의 입에서 가느다란 흐느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사님, 그날 밤에 영감 서재에 제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우리 영감이 손에 든 그 거북이 문지는요. 색이 다 검붉게 변해 있었고요. 며느리 한쪽 귀에 진주가 그대로 달려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한쪽은 어디로 굴러갔는지 안 보였어요. 그날 밤에 영감이랑 정원사가 그 아이를 들쳐 메고 서재에서 거실 거쳐서 정원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는 길에 카페 뒤로 한쪽에 굴러떨어졌나 봐요. 10년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그 한쪽을 못 찾았어요. 서동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미자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흘리고 있었죠. 거북이 문진. 장만호의 서재에 놓여있던 그 흉기였습니다. 서동주는 박미자의 흐느낌을 끊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박미자는 한참을 더 흐느낀 끝에 천천히 정원 쪽 창문을 가리켰죠. 손가락이 무너진 온실의 빈자리를 가리키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저 온실에 나가서 백합을 한 송이 갈았어요. 매일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안 빠지고요. 형사님, 그 아이 위에 백합 한 송이씩이라도 얹어주고 싶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우리 영감은 알면 안 됐어요. 그래서 매일 밤 몰래 나갔어요. 서동주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박미자의 매일 밤 백합은 단순한 강박이 아니었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아니라 채 10년도 같이 살지 못한 며느리의 무덤 위에 한 송이씩 올린 사죄의 꽃이었죠. 서동주는 박미자에게 더 이상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안쪽에서 또 다른 작은 봉투를 천천히 꺼냈죠. 영도 박칠복의 집 마룻장 밑에서 발견한 그 노트의 한 페이지를 복사한 종이였습니다. 서동주가 그 종이를 박미자 앞에 천천히 펼쳐 놓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신생아 거래 기록의 한 줄, 그리고 그 옆에 입금 금액 1억 2천만 원이 적혀 있었죠. 박미자가 그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박미자가 짧게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영감 서재 책상 위에 이런 거를 한 묶음 올려놨어요. 그리고 우리 영감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다 모았어요. 내일 경찰에 가지고 가겠어요. 이 댁에서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며느리 마지막 말이었어요. 서동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미자는 위스키 잔을 가만히 내려놓고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죠. 거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동주가 박미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날 밤 며느님이 서재에서 그 말을 마치고 나서 영감님께서 책상 위 거북이 문진을 드신 거지요. 그때 사모님은 서재 안에 같이 계셨고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죠. 박미자가 10년을 짊어졌던 한 가지 진실을 마침내 자기 입으로 풀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미자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영감 팔을 잡았어야 했어요. 한 번이라도 잡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형사님, 평생을 그 영감 그늘 밑에서 산 사람이라 그 한 번을 못 잡았어요. 그게 내 죄예요. 며느리는 진짜 좋은 아이였는데 임신까지 했었는데요. 서동주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박미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깊이 찔렀죠. 윤세령은 그날 밤 자기 뱃속의 아이까지 함께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서동주는 한참 만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미자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사모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정식 진술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온실에 올리신 그 백합 한 송이의 마음, 그것까지 같이 기록해두겠습니다. 사람 죄와 사람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둘 다 잊지 않겠습니다. 서동주는 거실을 나서며 한지웅에게 짧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한지웅이 다음 절차를 위해 무전기를 들었죠. 태성가의 1층 서재, 장만호의 책상 위에는 10년 전 그날 밤 며느리의 머리를 내려친 그 거북이 문진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본체를 나선 두 사람은 정원의 무너진 온실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박미자가 매일 밤 갈아두었던 새 백합 한 송이가 진흙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죠. 서동주는 그 백합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지웅이 작은 목소리로 서동주를 불렀습니다. 한지웅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팀장님, 진주 한쪽이 10년 동안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했네요. 도복혜 씨가 그 한 알을 안 지켰으면 우리 오늘 이 자백 못 받았을 겁니다. 10년 전. 그날 밤 그 댁 안에 있던 게 누구였는지 끝내 못 밝혔을 거예요. 서동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백합 한 송이를 한참 더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가슴 안쪽 봉투 안에는 진주한 알이 가만히 잠들어 있었죠. 서동주가 낮은 목소리로 한지웅에게 답했습니다. 한 경사, 작은 거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거다. 우리는 그 작은 걸 끝까지 잡아주는 게 일이야. 도복희 씨한테 오늘 한 번 더 인사드리고 가자. 그분이 오늘 큰 결심하셨다. 그 결심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 부산의 한낮 햇살이 무너진 온실 위로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비밀스럽게 한 송이씩 갈렸던 백합이 이제 마지막 한 송이만을 진흙 위에 남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백합 옆에서 서동주의 다음 발걸음은 이미 정원사 오만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성가 안에서 마지막까지 입을 닫고 있는 한 사람. 평생의 충성을 위해 거짓 자백을 준비하고 있는 그 늙은 정원사를 만날 차례였습니다. 2013년 7월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경찰청 강력 1팀 취조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울었습니다. 정원사 오만석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앉아 있었죠. 그의 손등에는 10년 세월이 새겨놓은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동주 경위가 책상 위에 자개 손거울과 진주 귀고리 한쪽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오만석 씨 10년 전 5월 12일 밤. 그날 온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만석은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의 흐름은 미리 외워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사모님 며느님을 밀쳤습니다. 며느님이 정원일에 자꾸 참견하시길래 욱하는 마음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래서 묻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입니다. 너무 매끈한 자백이었습니다. 한지웅 경사가 옆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서동주 경위는 책상 위에 또 다른 봉투를 올려놓았죠. 봉투 안에서 영도 박칠복 노인의 마루 밑에서 나온 분만실일지 사본과 윤바다라는 이름이 적힌 사진 한 장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오만석 씨, 10년 전 정원사 월급이 얼마였습니까?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오만석 씨 췌장암 수술비 1억 2천만 원이 태성가 재단법인 통장에서 일시불로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그 돈을 대줬습니까? 오만석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이 사장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라. 그 은혜의 대가가 10년의 거짓 자백입니까? 서동주는 다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윤재호 부원장이 영도 골목에서 박칠복 노인에게 흰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취조실에서는 윤재호가 한지웅 경사의 질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원장님은 친동생 윤세령 씨의 실종을 알면서도 10년간 영도의 박칠복 씨에게 매달 돈을 보내셨죠? 왜입니까? 윤재호의 얼굴은 흰 가운만큼 창백했습니다. 동생을 잃은 오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카르텔의 의료 정당화를 담당했던 사람의 얼굴이었죠. 동생이 너무 많은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산 진단서에 서명만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어차피 버려질 아이들이었고 부잣집에 가면 더 잘 살 거라고. 부원장님 동생은 그 버려질 아이들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윤재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10년 만의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이 향하는 곳이 동생인지 자기 자신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동주는 다시 오만석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 자개 손거울을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오만석 씨, 거북이 문진. 그 문진은 누구 책상 위에 있었습니까? 오만석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들여다보다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이 사장님 서재 책상 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원에서 흙만 덮었습니다. 며느님은 이미 거기 누워 계셨습니다. 취조실의 형광등이 잠시 깜빡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짜 자백이 벗겨지는 소리가 마치 마른 비늘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2013년 7월 12일 오후 2시 태성가 이사장 집무실. 자개 책장 한가운데에 짙은 녹색 대리석으로 만든 거북이 문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등껍질에는 10년 세월이 닦아내지 못한 검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서동주 경위가 흰 장갑을 끼고 문진을 비닐 봉투에 담았습니다. 장만호 이사장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앉은 채 창밖 해운대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2003년 5월 12일 밤 며느님 윤세령 씨가 이 방에 들어왔죠. 장만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얼굴은 70 노인의 것이 아니라 오래된 화석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의외로 잔잔했습니다. 세령이가 분만실일지 사본을 들고 왔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했지요. 신문사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진을 드셨습니까? 한 번이었습니다. 단 한 번. 내가 평생 일군 학교가, 병원이 그 아이 손에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방 한쪽에 서 있던 박미자 여사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진주 귀고리 한쪽이 카펫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10년간 보석함 깊숙이 숨겨두었던 며느리의 마지막 흔적이었죠.
여보, 그날 밤 당신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기억나요? 미자야, 백합 좋아하지 않았나? 정원에 온실 하나 지어 주마 그랬지요. 그 온실이 그 아이 무덤이었네. 박미자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건 울음이 아니라 10년간 삼켜온 백합향 같은 신음이었습니다. 옆방 거실에는 남편 장태준이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웅 경사가 그의 앞에 윤세령의 마지막 편지 사본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 서재 문 밖에 계셨죠? 새벽에 피 묻은 카펫을 빼낼 때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시던 모습을 가정부 도복혜 씨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0년의 지옥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열었어야 했습니다. 그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저는 돌아섰습니다. 임신 12주였던 제 아내와 제 아이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마른 종이처럼 부서졌습니다. 서동주가 집무실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섰을 때 장태준은 처음으로 형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위님, 저는 살인을 막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죄목으로 마땅한 벌을 받겠습니다. 오후 3시 장만호 이사장과 윤재호 부원장에게는 살인 및 사체유기, 영아 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장태준은 살인 방조와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죠. 박미자는 진술을 마친 뒤 자기 손거울을 한 번만 만져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뒷면의 세 글자를 한참 동안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세령아, 내가 미안하다. 10년이나 지나버렸구나. 늦어서 미안해. 해운대 바다 위로 갈매기가 길게 울었습니다. 1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 아래로 끌려 나오는 오후였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윤세령이 사라진 지 꼭 20년이 되는 봄날. 부산 영도 복내동 언덕 위에 작은 2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입구 현판에는 세령의 집 미혼모와 아이들을 위한 쉼터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개소식에는 서동주 경감과 한지웅 경위, 그리고 흰 머리가 늘어난 남기철 기자가 함께 섰습니다. 20살이 된 청년 윤바다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개 손거울에 깨진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영도 마루 밑에서 발견된 어머니 같은 이모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바다입니다. 제게 이름을 주신 분의 이름은 윤세령입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흐느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미자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흰 백합 한 송이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며느리의 진주 귀고리 한쪽이 작은 유리병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바다야, 할머니가 너희 어머니 대신 오래오래 너를 보고 싶구나. 바다는 단상에서 내려와 박미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동주 경감은 사무실 책상 위에 10년 묵은 사건 파일을 꺼내놓고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 끝까지 파낼 뿐이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들이 스며들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